네, 안녕하십니까. 오광 이교수입니다. 우리가 정신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정신분석이라는 그 프로이트의 이론인데요. 프로이트의 이론이고 지금 현대에는 계속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계속 우리가 현재도 분석 이론으로서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주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어, 기존의 저희 1교시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있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1교시에서는 결국은 빙하 이론이라고 해서, 빙하에서 의식과 전의식, 그리고 무의식, 이렇게 살펴봤죠. 그런가 하면 이제 프로이트가 말한 성격의 구조라는 것을 해서 원초와 자아, 초자 이렇게 성격의 구조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원초화라는 것은 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드. 그래서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것인데 성격을 움직이는 이제 동력이다. 일종의 엔진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가 원초화는 쾌락의 원리에 따라서 작동합니다. 우리가 쾌락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 원리는 이 욕구라는 것은 즉각적인 충족을 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쾌락의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니까 충족되지 못하면 이 욕구는 굉장히 불쾌한 긴장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초하고 가진 쾌락 원리는 충족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가 현재 의식을 가지고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이 충족되는 방식에 관심이 없다 하면 문제를 일으키겠죠. 쾌락의 원리만 작동하고 즉각적인 충족을 하려고 하니까 이 원초와 이러한 이 욕구는 상당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는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불쾌한 긴장 상태가 유지된다고 해서 그리고 인간이 어떤 성격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이 엔진이긴 하지만 그대로 쾌락 원리가 현실에 드러났을 때는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다. 결국은 이 원초화의 성격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아라는 게 또 있는데 우리가 이거 자아는 현실 원리에 따라 작동하죠. 어, 이 현실 원리에 따라 작동하고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행동과 관련된 위험을 고려하죠. 어, 자아는 상당히 현실적인, 그래서 자아는 성격에서 원초의 욕구와 현실 세계의 제약 사이에 중재하는 행정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원초화가 아까 충족되는 방식에 따라 관심이 없어. 나 관심이 없어. 당장 불쾌한 이 긴장 상태를 해소해야 돼. 즉각적인 충족이 돼야 돼. 이렇게 하면서 원초화가 현실에 드러나려고 할 때 그것을 제어하죠. 자아가. 그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목이 타는데 목이 타서 나 물을 마셔야 되는데 당장 내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남의 물을 가져다가 일단은 목이 마르니까 한 모금을 하겠다. 이렇게 이 원초화가 작동을 할 때,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은 절도 행위가 되는 거야. 현실에서는 법이 작동해서 그것은 현실에 그 어, 제약돼 있는 그런 것이야. 그래서 일단 참고 약간 집에 와서 그것을 교환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교환을 해서 그 물을 마셔야 돼. 이렇게 자아가 일종의 행정관 역할을 하죠. 중재를 하죠. 지금 참하죠. 그래서 현실 원리가 작동하는 거죠.
어, 원초와와 자아의 관계는 그런 관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자아가 있는데 이 성격 구조를 이를 마지막 이제 측면인데 가장 나중에 발달한 거죠. 그 초자라는 게 라틴어로 윗사람이라는 거죠. 결국은 슈퍼이고인데 이게 초자는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관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사회적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회적 가치라는 게 사회라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잘 살기 위해서 모임이죠. 집합체입니다. 사회라는 게 집합체죠. 그러면 그 집합체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가치는 좋고 나쁨인데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가 거의 이제 윤리화되는 거죠. 옳고 그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형상화되고 내면화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계속 배워야 되죠. 그래서 부모들이 좀 아이들한테 계속 가르치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뭐 금지 규범과 명령 규범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주로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이럴 때는 이래야 돼. 식당에서는 뛰어다니면 안 돼. 뭐 이러면서 계속 조용히 해야 돼. 식사할 때는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밥을 먹어야 돼. 뭐 이러면서 계속 그 도덕적인 사회적 가치들을 일종의 계속 언어를 통해서 지시하거나 나름대로 가르치거나 그것이 이제 금지를 해라 어떤 것은 해라 그러면서 계속 가르치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이 계속 내면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억압을 하죠. 억압을 하면 내면화되고 그것이 처자를 형성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 이 두 가지의 자아 이상과 양심이라는 부분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자아 이상은 바람직한 행동의 이미지가 형성되고 그런 가치를 따르면 상당히 자부심이 이제 칭찬도 많이 해줄 거니까 그런 자부심으로서 작동하고 어떤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이미지는 양심의 영역으로 작동해서 나쁜 행동과 생각이야. 그러면 죄책감으로서 이렇게 초자가 두 가지의 어, 일종의 기준을 가지고 주로 자부심과 죄책감을 느끼게 하면서 결국은 그 자아를 결국은 그 자아를 또 한 번 억압하는 거죠. 일종의 자아 입장에서는 이드에 의해서 상당히 이드를 쾌락 원칙만을 주장하는 이드를 한편으로는 중재하면서 또 처자에 의해서 이 자아가 상당히 억압되는 이런 구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관계에 있다. 프로이트가 말한 인간이라는 건 결국은 자아라고 내가 생각한 나의 그 현실 원칙이 결국은 이드에 의해서 억압되고 낀 존재죠. 끼어 있죠. 이드의 한편 이드를 달래고 또 처자에 의해서 계속 억압되는 이런 자아를 그것을 이제 자아가 균형이 돼야 된다. 이제 프로이트는 자아가 균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그것이 그 제대로 된 성격이 되려면 자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드와 초자 사이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죠. 상담 심리 읽기 자료가 있어서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눈이 아닌 내만으로도 본다. 뭐 이런 이제 얘기인데, 미국의 생리 심리학자 셰브린이 1980년대에요. 무의식의 존재를 뇌의 정기적 반응 조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였다 하는 거죠.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존재를 증명했다는 거예요. 이는 특정 단어나 그림을 스크린에 1000분의 1초 정도 짧은 순간 동안 노출시킨 후에 피험자의 뇌에서 이거 이제 임상시험에서 피험자의 뇌에서 일어나는 정기적 반응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의식적 지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순간적인 자극을 제시하고 이로 인해서
피임자 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포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영화 자막에 눈으로 볼 수 없는 극히 짧은 순간에 콜라를 마시고 싶다 글자를 몇 차례 이제 내보냈다는 거예요. 콜라 판매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눈은 글자를 읽지 못했고 내가 그것을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 그러나 내 무엇이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는 신비의 영역이라는 건데 요즘에 내 과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죠. 1975년 미국의 한 극장에서 극장 주인이 자막에 드링크 콜라 이렇게 콜라를 마셔라 그리고 이 이트 퍼퓸 팝콘을 먹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문구를 몇 차례 관람객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짧은 순간에 넣었다는 거예요. 결과는 이제 놀랍게도 콜라 판매가 17% 그리고 팝콘이 58%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전혀 눈으로는 시각으로는 빛에 의해서 들어오는 그 반사작용을 보는 우리 시각으로서의 눈으로는 그 글자를 읽지 못했는데 내는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관객들은 이제 자신도 모르게 그 글자의 주문에 따라 행동을 한 셈이죠. 그리고 심리학에서 이를 역하 자극이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게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내가 이미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무의식이 이 꿈에 나타날 때 이것도 하나의 예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바쁘게 회사를 가잖아요. 막 걸어서 간다. 가는데 옆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의식의 영역에서는 미처 포착이 안 됐지만 하다가 이렇게 내가 인식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원했던 좋은 집이 지나쳤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나치고 갔을 때 내가 그 집이 저게 좋다.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 안 했어도 보통 이제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그 집이 이 꿈에서 나타나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뭐 그런 꿈들을 꾸면 그게 이미 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포착했다는 것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그건 증명이 되기는 힘들지만 꿈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이제 과학적 증명이 되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정신분석에서 주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이번에는 불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성격의 세 가지 구조가 원초와는 이들하게 있고, 쾌락 원리가 작동하고, 자아는 현실 원리가 작동하고, 그리고 초자는 양심의 영역들이 이제 이렇게 무의식화되어 있는 건데, 이것들 간의 갈등이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도, 결국은 그렇다면 이 불안은 뭐 불안하지 않고 싶어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결국은 원래 구조화되어 있는 거죠. 성격적으로 이 불안은 원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 불안이 있고 신경증적 불안이 있고 도덕적 불안이 있다. 이렇게 나눠 본 겁니다. 어, 현실적 불안은 실제로 존재하는 외부 위협에 지각했다는 반응이죠. 이건 의식의 영역에서 우리가 현실적 불안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신경증적 불안은 원초와 자아 사이의 내적 힘의 균형이 깨져서 원초화가 자아를 압도하는 상태가 발생하면 결국은 아까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 있는데 자아가 계속 달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계속적으로 원초화가 현실의 자아의 제어의 벽을 뚫고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건 내적 힘의 균형이 깨진 거죠. 그러면 이제 원초화가 자아를 압도하고 결국 그 압도한 그 현실 원리를 깨려고 하니까 신경증적으로 계속 불안의 증상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신경증적 불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원초화와 초자 간에 힘의 균형이 상실되면서 계속 불안이 발생하는 거.
이것은 상당히 이제 도덕적 불안이라고 해서 이건 더 심각한 문제를 작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불안이 현실화되지 않을 불안이 결국 프로이트 입장에서는 자아가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원초화와 초자 간의 이러한 힘의 대결에서 결국 자아가 균형 감각을 가지고 그 균형을 유지한다면 이러한 불안이 다룰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다룰 수 있는 거,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는 거.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불안은 아예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불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신 분석에서는 불안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성격 발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프로이트는 보통 이제 구강기, 학문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남근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잠재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생식기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이러한 이제 성격 발달과 관련해서 프로이트가 바라보는 이 성격이 발달 단계적으로 본 거죠. 구강기는 우리가 이제 출생에서 18개월까지를 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리비도 여기 리비도가 어, 결국은 입과 입술, 혀 등으로 있죠. 아이들은 계속 뭔가를 먹고 마시고 빨고 깨무는 행동을 하죠. 아이들을 잘 관찰해 보면. 그래서 그게 주로 리비도가 입술, 입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유아는 깨물고 빠는 행동을 그 구강기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유아로 하여금 세상을 탐색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빠는 행위가 주로 세상과의 만남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근데 이러한 구강기적인 욕구가 고착되거나 욕구가 좌절되면 구강기를 지나서도 구강기 욕구의 충족을 집착하는 성격이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이제 발달 이론이라는 게, 이거 프로이트는 결국은 청소년기까지 주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나중에 에릭스이라는 학자는 전 생애 주기별 발달 단계를 이렇게 나눠서 특징이 있고, 그것이 그 특징에 따른 과업이 있고, 그 과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반드시 후과가 나오고, 결국은 그것이 사회복지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발달 단계에는 어떤 발달 단계를 구간을 나누고 그 구간에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에 따른 과업이 있고 그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사회복지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개입하느냐의 연관성을 따지는 이런 구조로 분석을 생애주기 발달 단계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 우리가 쉽게 그리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구강기의 욕구가 집착한 것이고 결국은 일반적으로 구강기에 이제 고착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먹고 마시는 것에 몰두하겠죠.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사람보다 흡연, 음주, 손톱, 물어뜯기 같은 이제 입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긴장을 감소시키고 시도하고 화가 나면 언어적 공격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구강기에 고착된 결국은 충족하지 못한 것들이 계속 뒤에 나타난다는 것이고 이렇게 프로이트는 본 거죠. 두 번째는 학문기가 있다는 거예요. 18개월에서 3세까지가 학문기다 이렇게 본 겁니다. 누가요? 프로이트가 이게 중요한 거죠. 프로이트의 성격 발달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학문의 리비도가 집중되고 성적 쾌감은 배설 시 발생하는 자극으로부터 얻어지는 건데 이 시기 중요한 사건은 배변 훈련이죠. 계속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배변 훈련 시키죠. 부모나 양육자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배변 훈련을 시도되었는가에 따라서 성격 특성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바람직한 시간과 장소에서 배변에 성공하면 어떨까요? 뭔가 생산하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실패하면 항문기의 배출적 특성, 원치 않을 때 배출하거나 항문기의 보유적 특성이라고 해서 대소변을 참는 것이죠. 계속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배번 훈련에 실패하면 보통 후에 자라서도 성인이 돼서도 약간 옹고집적인 사람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문 보유적 특성이 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프로이트가 남근기라는 것이 이제 프로이트에게서는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한 때죠. 남근기가 있는데 이게 4, 5세 무렵이라는 거죠. 이때 이제 리비도는 생식기관으로 이동을 하고 남근기 유아는 이성의 부모에게는 애정을 느끼고 주로 그리고 어, 동성의 부모에게는 질투와 경계심 및 증오를 느끼게 한다. 이게 이제 프로이트는 상당히 이걸 중요시했고 특히 남자아이를 가지는 남자아이는 보통 이제 어머니를 하고의 어떤 밀착도가 애정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를 차지하고 아버지를 대신하려는 욕망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프로이트가 바라보는 일종의 남근기 때 나타나는 특성인데 이것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이게 프로이트가 얘기를 한 거죠. 이 오이디푸스는 신화적인 인물인데 이게 소포클레스의 희곡 피곡에서도 오이디푸스를 얘기했고 오이디푸스라는 말은 여러분 보통 오이디푸스가 태어날 때 신탁을 받아 보니까 오이디푸스가 어머니를 차지하고 아버지를 살해한다 이런 이제 신탁이 나오니까 이 오이디푸스를 일종의 어,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서 오이디푸스라는 게 발이 퉁퉁 부었다는 건데 발을 이렇게 뚫어서 꿰매가지고 결국은 들짐승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오이디푸스가 이제 살아나서 다른 양자로 가고 결국은 이제 오이디푸스가 길에서 만난 아버지를 죽이고 결국은 어머니를 차지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어, 그러한 이제 비극이에요. 오이디푸스라고 하고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명명한 거죠. 나중에 이제 이 오이디푸스의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이제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라 해서 오이디푸스가 이제 그런 사실을 원래는 그걸 몰랐죠.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몰랐죠. 그래서 그걸 알고 어머니는 자살을 하고 오이디푸스는 눈을 찌르고 자신의 두 눈을 찌르고 맹인이 돼서 일종의 어, 시각 장애인이죠. 요즘에 맹인이라는 표현 잘 안 씁니다. 안 쓰고 시각 장애인이 돼서 결국은 이제 떠돌죠. 죽을 곳을 찾아서 떠도는 그런 소포클레스의 소포클레스의 고향이 콜로노스입니다. 그래서 콜로노스로 가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죽음의 충동을 오이디푸스는 그 고통을 다 인간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것이 하나의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고요. 또 하나는 오이디푸스의 딸이 결국은 이제 오이디푸스의 아들 오빠를 구제하는 일종의 역적이 된 오빠를 구제하는 그러한 이제 과정에서 어, 또 인간적인 죽음의 충동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의 비극이나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그리고 오이디푸스의 딸인 그 안티고네의 결국은 그 저항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소포클레스의 희곡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해서 어, 동성애 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극복이 되죠. 이제 이게 나중에 한 5살, 3살, 4살 때 일어 나타나고 그것이 5살 정도 되면 극복이 돼요. 그래서 동성애 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극복을 하는데 이때 성 역할의 정체감을 얻게 되죠. 결국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아버지의 그 힘이 주로 이제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힘이 더 크니까 특히 남성은 아버지를 동일시하고 여성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 어머니를과의 동성의 동일시를 해서 자신의 성 역할의 정체감을 얻게 된다. 이게 이제 프로이트적인 시각이에요.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동일시 대상이 이제 부재한 경우에, 또 성격 장애가 심각한 부모의 경우에, 구강계나 항문기의 고착돼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해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극복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성장 후에도 성적 정체감 형성이나 이성관계에 어려움을 갖게 되겠죠. 나중에 이게 이때 성 역할 정체감을 어느 정도 얻어야 되는데 동일시가 잘 안 되는 거죠. 이때 제대로 된 동일시가 안 되면 나중에 반드시 그 후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잠재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통 아동기라고 우리가稱하는 6세부터 12세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거죠. 이 기간은 이제 성적, 공격적 충동이 덜 이제 활발할 때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사회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어, 우리가 일정 부분은 신체 변화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성격에서 자아와 초자아가 발달하죠. 자아가 아까, 어, 이드, 원초와도 다르고 초자아로부터 또 압박도 받고 자아가 상당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자아나 초자아가 상당히 이제 발달을 하죠.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아동들은 지적이고 사회적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재기는 결국은 사회화 시기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라는 게 아까 어떤 인간들의 집합체인데 그 집합체가 사회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본들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고 그 기본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도덕적, 법적, 종교적 여러 가지 교육적인 그 어, 일종의 질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들을 쭉 이렇게 내면화하죠.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또 배움을 통해서 또 또래 아동들을 통해서 자기들끼리의 사회화도 되고 그러면서 사회화 시기라고 합니다. 잠재기는 새로운 갈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특성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보기는 어렵죠. 아동의 경험이 확장되는 거죠. 이러한 이제 아동들이 사회화를 제대로 이제 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성기기라고도 하고 뭐 이제 생식기인데요. 프로이트가 말하는 청소년 후반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떤 이제 곳에서는 청년기도 포함된다 이러는데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청소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간은 이성과의 성욕 발산을 지향하는 것을 이제 특징을 하면서 결국은 성 정체감을 얻는 거죠. 청소년기의 과업은 자아 정체감과 성 정체감을 획득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획득과 확립이 여러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보통 청소년기의 과업은 자아 정체감이나 정체성이나 성 정체성을 획득하는 데까지예요. 그것이 제대로 된 여물려면 성인기에 들어서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획득과 확립을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간은 이성과의 성욕 발산을 지향하고
처음에는 이제 자의적 행동을 하다가 점차 사회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성적 혹은 공격적 충동들을 더 잘 조절하게 되죠. 이건 상당히 갈등을 하면서도 어 이게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렇게 성인기로 넘어가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제 용인되는 방식으로 승화시켜서 조금씩 빈번히 방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식기의 청소년기, 특히 청소년기에 이 자아 정체감과 성 정체감을 잘 획득해야지 성인기에 나와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대부분 성인기에 들어섬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어, 성 정체감을 제대로 획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상한 스토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성적인 환타지에 빠진다든지 이런 그 반드시 그 후과가 나오면서 결국 이제 사회적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그런 측면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했고, 프로이트는 여기까지만 이제 성격 발달을 얘기한 겁니다. 그 에릭슨이 나중에 사회심리적 성격 이론이라고 해서 결국 에릭슨이 이 노년기까지, 그래서 노년기는 통합과 절망으로 이렇게 대비해서 얘기하는 그런 이제 그 성격 발달 이론을 나오죠. 프로이트가 보는 것은 여기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과 관련해서 여러분 주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아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자아 방어 기제가 있고, 이게 아까도 봤지만 불안이 발생할 때 자아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반응하는데, 자아는 합리적인 문제 지향적 대처를 노력을 이제 하고 의식적으로 위협을 다루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자아가. 그런가 하면 자아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다루기 위해서 자아가 발달시킨 전략이죠. 방해 기제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고 모두 무의식적으로 작동시키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변형하고 속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아 방어에 대한 연구는 안나 프로이트라고 프로이트의 딸이죠. 안나 프로이트는 나중에 이제 자아심리학이라는 이제 그 자아심리학의 영역을 열었는데, 자아 방어 기제를 여러 가지로 제시를 했어요. 살펴보면 억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프로이트는 억압을 상당히 중요시했죠.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충격적이어서 의식에서 무의식 속으로 억눌러 버리는 것을 억압이라고 하죠. 억압은 뭐라고요? 다시 회귀한다. 이걸 항상 명제처럼 여러분도 항상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부정이라는 건 뭔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당신은 무슨 암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다 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 일이야. 이렇게 부정을 하죠. 또 어떤 건 투사합니다. 대부분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동이나 바람, 특성 등을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 자신을 보호하고 불안을 감소시키려는 행동죠. 이게 누군가 사람한테 할 수도 있고 물건에 할 수도 있어요. 화가 나면 문에 주먹질을 하고 문을 부수고, 이것도 하나의 투사죠. 투사입니다. 그리고 합리화는 실제로 이제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 행해진 행동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계속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본인은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변명이나 다름없죠. 이게 다 이제 그 불안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주지화도 하죠. 위협을 냉철하고 분석적이며 초연하게 생각하고 어, 사고와 관련된 감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불안을 격리시켜 버리는 겁니다. 아예 이것은 불안을 어, 그러한 것들을 위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일종의 주지화시키는 거죠. 사고로서 감정을 일종의 사고와 감정을
분리시키는 그러한 것을 주지화라고 합니다. 반동형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실제로 느끼는 분노나 화 등을 부정적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반대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태잉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잉이라는 건 우리가 심한 스트레스 상해나 공경에 처하면 불안을 감소시키려는 이전의 발달 단계를 후퇴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태잉이의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아이를 키워보면 이제 첫째를 낳고 잘 이렇게 애정을 갖다가 나중에 아까 배변 훈련도 하고 첫째가 잘 따른단 말이죠. 그러다가 둘째를 낳아서 동생이 태어나고 동생한테 애정을 막 쏟는 걸 보면 본인이 갑자기 배변 훈련을 잘 받아서 잘 시간과 장소를 잘 가려서 했던 행동은 갑자기 이전에 못했던 그런 대로 후퇴하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그걸 퇴행이라고 보통 합니다. 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남대문에서 화 푼다 이런 개념인데 보통 의도된 대상이 이제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 자신의 감동을 의도된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대상에게 자신의 감정을 발산하는 것을 전이라 하죠. 일종의 이제 이런 경우는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종로에서 뺨 맞고 남대문에서 화 푼다. 이건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겁니다. 승화가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성적인 충동, 공격적인 충동들이 있는데 이걸 사회적으로 수용할 만한 형태와 방법으로 전환해서 표현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이제 좀 방어 기제 중에서도 현실의 원리에 상당히 상응하고 오히려 이게 승화를 잘 하게 되면 현실에서 상당한 이제 그 명예나 일종의 심지어는 이제 돈도 벌 수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성적 충동들은 보통 예술 표현으로서 이렇게 승화하는 경우도 있고, 공격적 충동은 주로 이제 뭐 운동을 통해서 권투라든지 이렇게 격투가 공격적인 충동을 본인이 여러 가지 그것을 반복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훌륭한 선수가 되기도 하고 유명해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 자아 방어 기제에서 승화의 역할은 가장 이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으로 그것을 전환해서 표현하고 그래서 승화의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5강 정신분석 2교시에서 정신분석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고 특히 이 자아심리학을 열었던 안나 프로이트가 어, 그 자아 방어 기제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영역을 나누어서 얘기했고 우리가 주로 다 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 그렇구나 자아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2교시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